네. 세 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론사 내용들을 보고 있죠. 그래서 기계적 접근, 인간관계 접근, 그다음에 전략적 접근 내용들을 봤어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이제 전략적 접근에 대한 내용들인데, 이게 이제 구체화된 게 뭐냐면 이제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가 인사 관리를 뭐 역사적으로 구분을 하자 그러면 뭐 인사 관리 태동기, 그다음에 뭐 인사 관리, 인적 자원 관리 뭐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오늘날에는 이제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 시대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라는 게 뭐 시험에도 간혹 가다가 나오기도 하죠. 이번에도 이제 작년에 나온 거긴 한데, 이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가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배우는 인사 관리의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가 어떤 부분이다라는 거를 여러분 조금 알아두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이제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라고 해가지고 이제 챕터를 하나 뺐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략적 접근을 좀 더 구체화해서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를 한번 살펴보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4페이지 보시면 그러니까 그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에 대한 내용들이 좀 정리가 되어 있죠. 이거를 여러분이 다 알 필요는 없지만 몇 가지는 여러분이 조금 알아두시면 인사관리를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내용을 넣습니다. 그래서 이건 박경 교수님 책에는 없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없는 내용이고, 그러니까 박경 교수님 책에 전략적 인사관리라고 표현이 안 나와요. 사실 잘 안 나오는데 이것도 중요한 테마이기도 하고 여러분이 한번은 정리해둘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따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그래서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는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쓰다 보면은 서론이나 이런 데 써야 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시작을 뭘로 할지.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날에는 전략적 인사관리 시대다. 그래서 우리가 기업의 어떤 환경 변화 뭐 이런 거에 맞춘 인사관리가 필요하다. 이제 막 이런 식으로 좀 논리를 잡아나가거나 스토리를 쓸 때 많이 쓸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 앞으로도 연기 때도 그렇지만 뭐 1기 때, 2기 때 답안을 보다 보면은 서두에 이제 전략적 인사관리를 막 쓰면서 시작하는 경우도 몇 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건데, 그래서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 SHRM이라고도 하죠. 예. 그래서 요거 내용들 보면은 결국은 핵심은 뭐냐면 이게 과거와 달리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제 경영 효과성, 조직 효과성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전략이 등장하는 거고, 기업 경영에도 이제 전략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그런 경영 전략에 대한 연구들이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지금은 이제 경영 전략이라는 건 일반적인 상황인 거죠. 그러면 그런 전략화에서 인사 관리도 당연히 영향을 받겠죠. 왜? 인사 관리는 이제 내부적인 환경에서 영향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부적인 환경에서 우리가 전략이라는 것들이 등장하면서 당연히 전략에 따라서 인사 관리도 이제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인사 관리라는 게 결국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냐 보면 24페이지 보시면 중요한 거는 두 번째 거 보시면은 반가로 2번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 그렇죠? 전략이라는 거는 뭐 위에 나오시면 뭐 이제 원래 군대에서 나온 거고 뭐 이런 내용은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되고,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라는 거는 그건 뭐예요? 조직의 전략과 연계되어 설계되고 운영되는 인적 자원 관리 방식이다. 그렇죠? 기존의 인적 자원 관리보다 통합적인 관점에서 다루는 것을 의미한다 해서 통합적인 관점에서 통합의 동그라미 해놓으시면 돼요. 그렇죠? 결국은 과거에는 그냥 인사 관리는 우리가 뭐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그냥 사람 뽑고 뭐 이런 것들이 유였단 말이에요. 그게 왜냐하면 인적 자원 자체가 중요하지 않았죠. 과거에는. 특히 기계적 접근 시대 때는 인적 자원은 뭐예요? 그냥 대체되는 부품일 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냥 비용적인 요소일 뿐인 거지, 이게 중요하게 인식이 되진 않았지만 우리가 자원 기반 이루어오면서 전략적 접근 시대에는 어때요? 제일 중요한 자원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사람에 대한 관점도 바뀌고, 그리고 이런 인적 자원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이제 중요해진 거죠. 이 소중한 자원들을 어떻게 관리해서 우리가 성과 창출을 하고 조직 목표를 달성할 것이냐.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통합적인 관점에서 인사 관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내용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개념은 이제 통합인 거죠. 통합적인 관점. 따로 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관리만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조직이 어떻게 가는지 전반적인 차원에서 그 조직의 목표와 조직의 전략과 맞춰서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통합적인 관점이 나오는데, 그래서 통합적인 관점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그리면 이런 거죠. 지금 맨날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는데, 이런 집을 생각하시면 돼요. 집을 이렇게 했죠. 그래서 조직의 비전 미션, 사업 전략, HR 전략, 학계평 보유방이라는 개별 기능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 HR 인프라인데 뭐 직무나 이런 것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 이런 집이 우리가 HR 하우스가 이제 잘 쓸 수 있게 위해서는 얘네들이 같이 움직여야 되는 거고 각각 개별 기능들이 서로 보완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수직적인 통합, 그다음에 수평적인 통합. 즉 통합이라는 거는 항상 수직적인 통합, 수평적인 통합을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서 이제 사업 전략이죠. 사업 전략, 비전 미션부터 내려온 거, 그다음에 HR 전략,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뭐 화학계 유방으로 할게요. 개발 안에 평가되면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여기 밑에는 이제 뭐 직무, 뭐 이제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렇죠? 이 HR 인프라인데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결국은 조직의 위에 단, 가장 상위 단에서 결정되는 사안들과 우리의 인사 관리도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통합적으로. 그렇죠? 우리가 조직이 A라는 방향으로 가고자 한다 그러면 우리 인사도 그 A라는 방향에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인사 관리에 도움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AI의 뭐 그런 뭐 사업 부분을 키운다. 뭐 회사가 그러면 우리가 AI 전문가들을 뭐 채용하고 AI 전문가들을 육성하고 이런 것들이 같이 따라가야 되는 거나 마찬가지죠. 아니면 우리가 뭐 사업 전략이 해외 영업 비중을 뭐 기존 대비 뭐 30% 이상 증가한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내 영업과 이제 해외 영업, 뭐 국내와 해외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데 해외 비중이 낮아요. 그래서 해외 진출을 해.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해. 그래서 올해 뭐 해외 진출에 원년 해가지고 향후 5년 뒤에는 해외 매출을 뭐 지금보다 20% 올리는 그런 뭐 목표다. 그럼 뭐 전략을 짜겠죠. 그걸 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 해외 지사를 세우고 뭐 해외 전문가를 영입하고 뭐 이런 나오잖아요. 그러면 HR 전략도 어때요? 해요? 우리 조직 내에 그런 해외 영업을 할 수 있는 인력이 있는지, 없다면 어떻게 채용할 건지. 그리고 우리 조직원들에게 해외 역량에 대해서 뭐 해외 영업이나 뭐 해외 진출에 대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뭐 외국어 교육을 시킨다던가, 그렇죠? 그 다음에 뭐 평가할 때도 뭐 해외 쪽에 성과를 낸 사람에게 더 비중을 더 준다던가, 뭐 보상을 더 해준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다 맞춰서 가야겠죠, 그렇죠? 조직은 예를 들어서 해외로 가자는 목적을 하는데 HR은 따로 내부에서 있는 인력만 뭐 이렇게 아니면 내부 국내 인력만 신경을 쓴다 그러면 전혀 조직 전략에 기여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통합적인 관점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개별적으로 본다 그러면 학계평 부유방도 큰 그림 하에서 서로 연계돼야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해외 영업 비중을 높인다라고 하면 해외 영업을 잘하는 뭐 경력직을 어떻게 채용할 거며, 우리 조직에 있는 그 사람들의 해외 영업 뭐 그런 외국어 능력이라든가 뭐 커뮤니케이션 스킬인가 이런 걸 어떻게 개발시킬 건지, 그리고 뭐 보상할 때도 마찬가지로 뭐 해외 영업을 많이 한 사람들, 뭐 거기에 성과를 낸 사람들에게 뭐 보상을 더 해준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이 개별 기능들이 다 서로 연계돼야 되겠죠. 보완돼야 되겠죠. 얘네들도 따로 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수평적인 통합의 관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결국은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그 인사관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전략적 인적자원 관리의 핵심이에요, 핵심.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50점짜리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전략적 인적자원을 쓸 수밖에 없는 거야. 왜냐하면 어떤 환경 변화의 내용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인사관리가 간다 그러면 주로 이제 뭐 이 수직적인 통합 얘기는 사실 크게 할 일은 없어요. 물론 뭐 전략이 나오면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올해부터 예를 들어서 뭐 차별화 전략으로 간다. 뭐 그런 내용이 나온다 그러면 수직적 통합에 대한 내용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50점짜리 문제는 대부분 이제 이런 수평적인 통합에 대한 측면의 내용들이 좀 많아요. 그렇죠? 어떤 환경 변화가 있고 그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학계평 보유방을 어떻게 설계할 거냐. 그러면은 그런 환경 변화의 특징에 맞게 학계평 보유방이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설계를 해야 되는 게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의 기본적인 생각인 거죠. 관점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는 요 자체로도 시험 문제에 뭐 나올 수 물어볼 수도 있지만 이제 이건 여러 번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자체를 물어보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베이스에 깔린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50점 문제에다가 뭐 서론이나 이런 데다가 이렇게 써야 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통합적인 관점을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고,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답안이나 이런 데서 조금 뭐 서술하는 거, 이번에 저희가 처음에 뭐 이래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시험 볼 거는 이제 전략과 관련된 인적자원 관리 방안 설계예요. 그게 가장 기본이 되는 어떤 강의든 항상 시험 문제 처음에는 그게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전략과 관련되는 인적자원 관리 방안 설계에 대한 내용들을 문제를 낼 건데, 그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전략적 인적자원 관리 얘기를 하면 좋죠. 그렇죠?
자, 그 내용이 제일 핵심인 겁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여기서 많은 내용 중에 요거는 확실히 기억을 해 두시고 여러분이 요거는 이렇게 뭐 문장으로나 내용으로나 잘 쓸 수 있게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 외에 이제 인적 자원 관리의 발전 과정은 그냥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적 자원 관리에 대한 발전 단계를 뭐 이렇게 네 단계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과거에 이제 체계화되기 이전에 이전 단계 인적 자원 관리고 그다음에 인사 관리의 등장.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퍼스널 매니지먼트라고도 불렀어요. 인사 관리를. 아주 초기에는. 이때가 이제 그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 그런 시대예요. 기계적 접근 시대. 쉽게 말하면 인사 관리는 기계적 접근 시대, 인적 자원 관리는 이제 인간관계적 접근 시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거기에 보면은 인사관리, 그때 기계적 접근 시대 때는 어때요? 인사관리의 개별 기능들이 합리화 혹은 제도화되었으나 각 기능들이 서로 통합되지 못하고 분리 운영되어 있는 시대였어요. 즉 기계적 접근 시대 때는 이제 테일러가 이제 체계적으로 과학적으로 만들기 시작했던 시기죠. 그래서 뭐 채용은 어떻게 할 거며 이제 뭐 이런 부분들 보상은 어떻게 할 거며 그래서 보상은 뭐 차등 성과급제를 하라 뭐 이런 식으로 개별 기능들이 이제 뭔가 체계화되고 합리화되는 시기였지만 그런 기능들이 통합되거나 연계된 건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러한 인식도 없었고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인적 자원 관리로의 전환하면서 이제 휴먼 리소스라는 말이 이때부터 등장하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인간관계 학파가 등장하면서 전환되기 시작하고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게 결국 심리적인 측면 구성원의 만족이 중요하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사람에 대해서 우리 구성원들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죠. 과거에는 어땠어요? 구성원이 어떻게 생각할 때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물리적인 작업 조건을 어떻게 갖추고 직무를 전문화해서 돈을 더 줘서 예산을 어떻게 부려먹을 건가 이거밖에 생각을 안 했던 거죠. 사실은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근데 이제 인간관계 접근부터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 구성원들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아 얘네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더 중요해지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관점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인적 자원 관리로 전환되고 이때부터는 이제 효과적인 인적 자원의 확보, 개발, 활용을 위해서 이제 개별 기능들이 점차로 통합되는 그런 단계였다면 오늘날에는 이제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로 확대되면서 이제 통합에 그러니까는 인적 자원 관리가 조직의 전략 목표 연계돼서 설계되고 운영되는 그런 단계까지 이루어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게 이제 그냥 흐름이다라고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 특징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거 아까 통합적인 관점과 함께 표시를 해두시고 기억해 두시면 좋을 거예요. 그러면 이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가 이 전통적인 인적 자원 관리와 뭐가 다르냐? 그렇죠? 그게 한 6가지 측면에서의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 하는데 그러면 이제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가 전통적인 인적 자원 관리와 뭐가 다르냐? 전통적인 인적 자원 관리는 어쨌든 사람을 비용 관점으로 보는 게 강했습니다. 그렇죠? 사람을 비용 관점으로. 그렇죠? 말씀드렸죠? 인건비. 그렇죠. 지금도 사실은 이런 측면이 있죠. 사람의 인건비로 보는, 돈으로만 보는, 그렇죠. 그런 측면이 없잖아 있지만 이때는 더 심했죠. 그렇죠. 그러나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를 보면서 어때요? 자원 기반으로 생각하시면 중요한 이제 자원인 거죠. 그렇죠. 완전 관점이 달렸죠. 자원 혹은 뭐 자산, 뭘 보든. 그렇죠. 이게 이제 큰 차이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생각해 보시는 게. 이런 관점의 차이에서 이제 크게 나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 가장 크게 우리가 인사관리 개별 기능 중에서 뭐가 제일 그 각광받게 되고 중요하게 됐냐면 과거에는 비용이었어요. 그냥 그렇죠 인건비. 그러니까 얘네들한테 돈을 굳이 많이 쓸 필요가 없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과거의 기계적 접근 시대 때는 어때요? 그냥 기계하는 대체품 정도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굳이 열심히 교육 훈련 돈 들여가지고 뭔가 그 스킬을 향상시켜주고 이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직무가 전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나가더라도 시장에 가면은 이 정도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널리고 널렸어요. 그렇죠? 그럼 데리고 와서 하면 돼요.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인원들한테 비싼 돈 들여서 교육 훈련 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냥 처음에 들어왔을 때 야, 이 작업은 이렇게 하면 돼. 라고 해서 알려주면 끝. 그렇죠. 그런 시대였단 말이죠. 왜냐하면 비용이었고 중요한 자산이 아니었죠. 근데 이제 관점이 바뀌면서 어때요? 자원이고 자산이고 자원이란 건 돈을 투여했을 때 산출되는 게 있는 거죠. 우리가 자원이나 자산은 뭐예요? 투자라는 걸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투자를 하면 돌아오는 게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 내부에 있는 자원 중에 인적 자원이 우리에게 지속적인 경제 우위를 가져다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이때부터 교육 훈련이나 이런 것들에게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넘어오면서 뭐예요? 이제 교육 훈련 기능이나 뭐 경력 개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진 거지. 내부에 있는 자원들을 더 희소하고 가치 있게 키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어떻게 돼요? 우리가 다른 기업을 이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교육 훈련이라는 것들이 이때부터가 더 중요해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과거에는 사실 교육 훈련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굉장히 뭐 HRM에서 마이너한 기능이었는데 이렇게 넘어오면서 교육 훈련이 굉장히 중요해진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옛날에 HRM 부서만 있다가 이제 HRD 부서가 따로 분리가 되고 HRD 부서가 역할이 더 커진 부분들도 있는 거죠. 그런 게 이렇게 관점의 변화의 차이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큰 기업들 가면은 다 그래요. 인사부서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HRM을 따로 하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HRD를 따로 해요. 다. 그렇죠? 그래서 얘는 인적자원 뭐 부서 팀 혹은 이제 인적자원 개발팀 뭐 부서 이렇게 해서 HRD, HRM 따로 분리해요. 그렇죠? 요즘은 이제 이렇게 된 거 원래 이 HRD라는 거 교육개발 교육훈련인 거잖아요. 원래는 이 안에 있는 하나의 개별 기능인데 이게 이렇게 별도의 부서로 나올 정도로 역할이라든가 뭐 예산이나 이런 거 늘어나게 된 거는 이렇게 관점이 변한 것도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우리 구성원들의 역량을 어떻게 키울 거냐, 어떤 역량을 보유하게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해지면서 이제 돈을 쓸 이유가 생긴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인적 자원 관리 목표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초점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라는 부분에서 이때는 미시적인 관점이었어요. 근데 이때는 이제 거시적인 관점으로 좀 바뀌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때는 그냥 개별 기능들을 어떻게 하느냐, 확보 이런 거 따로따로 따라서 그냥 미시적인 측면에서만 바라봤던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개인 단위 초점에 개인 단위에 뭐 초점을 맞춰서 그런 구성원들 개인의 만족도를 어떻게 채울 거냐 이제 뭐 이런 것들만 주였다는 거죠. 그렇죠? 26페이지 넘어가시면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 6가지를 쭉 정리한 건데 거기 중에서 1번, 3번, 4번 정도만 여러분이 잘 알아두시면 됩니다. 1번, 3번, 4번 정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여러분이 답안이나 혹은 이해할 때 좀 쓸 수 있는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6가지 다 기억해도 좋지만 특히 이제 우리가 범용적으로 조금 막 이렇게 쓸 수 있는 것들은 1번, 3번, 4번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번은 이제 보면은 미시적인 초점이었고 거시적인 초점이었다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 인적자원관리 목표가 과거에는 개인 단위의 초점을 맞춰서 구성원들의 만족 태도 혹은 행동, 개인 성과를 우선시하는 거였죠. 근데 이제는 뭐예요? 거시적인 조직의 목표 달성 이런 거시적인 측면에서의 이제 목표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조직 전체에 초점을 맞춰서 궁극적인 인사관리가 궁극적으로 조직 전체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결국 그런 거죠. 과거에는 우리가 인사관리를 할 때 종업원들이 만족하면 끝이야. 만족하게만 만들어줘요. 근데 그게 만족을 해서 조직 성과에 연관가 되느냐, 조직 목표 달성에 기여를 하느냐는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그렇게까지 볼 필요가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인사부서는 어쨌든 지원부서고 예전에는 그랬죠. 야, 너는 그냥 시키는 대로 사람이나 뽑고 이런 거 하면 중요하지. 뭐 조직 차원에서 우리가 하는 거에 같이 뭐 그래 이런 관점이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거에는 그냥 미시적인 측면에서의 우리가 개인을 구성원들을 만족시키고 뭐 이런 측면만 관심이 있었다 그러면 전략적인 측정은 그걸 더 넘어서 이제 조직 차원에서 바라보는 거죠. 아,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 구성원들의 활동이라든가 만족이 조직 목표 달성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고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 접근에서는 중요했던 게 그런 거죠. 조직 효과성. 그렇죠? 그런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 목표 달성 오로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입에 달고 살아야 되는 게 조직 목표 달성. 조직 목표 달성을 위해서 뭐 해야 된다. 조직 목표. 그거는 여러분이 그냥 기본적으로 항상 쓰셔도 되는 표현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조직 목표 달성에 기여하지 않는 거는 의미가 없는 거지 이제. 우리가 인사 관리를 하는 거는 통합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도 다 그게 우리가 하는 인사 관리들이 조직 목표 달성에 어떻게 공헌하고 기여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기능적인 관점에서 전략적인 관점으로 넘어온 거죠. 그렇죠? 이게 뭐냐면 전통적인 거는 그냥 학계평 보위반이 어때 기능적인 일을 수행하는 게 중요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뭐 우리가 인사부서의 역할로 따진다 그러면 행정전문가 이런 것들이 중요했을 뿐이에요. 그냥 사람 잘 뽑고 행정적으로. 그렇죠? 근데 전략적 HR은 어때요?
이제 각각의 기능들 한 방향으로 결집해서 전략적인 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하고 있는지가 중요해지는 거죠. 전략적인 관점. 그래서 우리가 인사부서가 어떤 전략적 파트너, 혹은 뭐 변화 촉진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로 넘어오면서 인사부서의 위상이 높아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인사부서의 위상이. 그래서 예전에처럼 인적 자원이 우리 기업의 경쟁 요소의 중요한 요소가 아니었다 그러면 사실 인사관리 부서는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오늘날의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 넘어오고 나서 인적 자원이 제일 중요하고 그 인적 자원 관리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기업 성패에 판가름이 난다라는 게 기본적인 이제 생각인 거죠. 그러면서 인사부서 역할이 더 격상이 되고 인사부서가 중요한 부서가 되는 거죠. 실제로 이제 뭐 기업에서도 인사부서가 굉장히 그 중요한 부서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로얄티를 갖는 뭐 그런 부서고 아무나 안 가죠. 사실 입도 무거워야 되고 실제로 그래요. 인사부서가 뭐 그런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인사 쪽 하시는 분은 또 그쪽만 계속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인사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나중에 그 노무사 되시면 기업 가시면 그러니까 노무 쪽도 할 수 있는데 그 인사 쪽 업무도 같이 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여러분이 이제 뭐 충분히 그쪽까지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제 그 기업이랑 이제 컨설팅 할 때 이제 카운터 파트너를 많이 만날 때 그 이제 인사 쪽에 실무팀들 보면은 뭐 노무팀도 있고 그러면 공인노무사분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요즘은 그렇죠. 그래서 뭐 그렇게 그 기업 내에서 이렇게 인사나 노무 쪽 다 아우르는 식으로 해서 하니까 더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하나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이제 공공기관인데 거기에도 이제 지금 여성 노무사분이 이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랑 지금은 이제 그 노사관계 부분을 하고는 있는데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관심 있으시면 진짜 인사 쪽도 요즘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더 넓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조금 시각을 그러니까는 그런 것 같아요. 노무사니까 노무적인 측면에만 너무 보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업무 영역 자체가 인사도 포괄하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영조직이나 인사노무 관리를 배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노무적인 것만 특정이 되면 노동법만 보면 돼요. 솔직히 노동법만. 근데 이제 우리가 감옥에 있는 게 인사관리도 있고 경영조직이 있는 거는 사실 우리의 업역을 더 넓혀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과거에는 사실 노무사 그러면 그 뭐 어차피 오늘 천단이니까 여담을 하면 예전에 이제 제가 이제 노무사 한 지가 이제 10년 차 되는데 이제 올해 이제 10년 차입니다. 자, 저도 그래서 10년 차 되는데 과거에 이제 저 할 때 아니면 제 이제 조금 전에 있는 사람 보면 사실 공인노무사가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 되게 많았어요. 지금도 간혹가다 아직 공인노무사가 뭐 하는 직업이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는데 과거보다는 진짜 많이 줄었어요. 지금은 이제 많이 알고 이제 공인노무사 있는데 그래서 과거에는 어떤 일도 있었냐면 이제 공인노무사 이제 뭐 쓰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뭐 이렇게 편말 같은 거 책상에 보면 이렇게 놓는 거 공인노무사 누구누구 이렇게 이제 해놓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맡겼대요. 공인노무사. 그러니까 근데 그분이 공인노무사 잘 모르는 거야. 그래서 공인중개사 누구누구 이렇게 써가지고 가져오는 경우도 있고 요즘 옛날에 그런 경우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죠 공인 붙으면 우리는 다 그러잖아. 중개사 제일 먼저 떠오르잖아. 공인중개사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그 노무사라는 게 이제 지금은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인식이 되고 사실은 이제 요 분야에서 전문가 영역으로서 이제 자리를 잡기는 했어요. 과거보다 확실히. 근데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노무 쪽 영역에만 많이 포커싱이 돼 있었어요. 노무 쪽이고. 그래서 뭐 사건을 위주로 하는 거. 그러니까는 노무법인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있는데 뭐 기업의 자문 그렇죠? 그다음에 뭐 사건 이런 게 이제 주였죠. 그렇죠? 과거에는 이 사건이라는 게 이제 뭐 노동청 사건도 있고요. 이제 임금 체불이라든가 이런 거. 그렇죠? 그다음에 노동위원회 사건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부당 해고나 부당 징계 같은 것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뭐 체당금 사건이 있고 체당금 사건. 그다음에 하나 더 뽑는다 그러면 이제 산재 사건 같은 것들이죠. 산재 사건이나 사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이걸 뭐 산재 같은 경우. 그래서 이게 다 이제 노무적인 측면에 대한 내용인 거잖아요. 법률적으로 이제 뭐 체불인지 아닌지 뭐 이제 노동법 위반인지 아닌지에 대한 진정권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들이고 노동위원회는 이거는 뭐예요? 부당 해고인지 아닌지 부당 징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우리 대리해서 뭐 사측을 대리하던 근로자 측을 대리해서 싸우는 그런 내용인 거고 체당금도 마찬가지예요. 기업에 돈 못 받은 거 대신 이제 체당금으로 이제 하는 절차적인 행정적인 것들이고 산재는 이제 산재 사건이 일어나면 이제 근로자 측 대리해서 이제 공단에 이제 산재 청구하고 승인받는 과정인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기업 자문도 이제 과거에는 이제 노무적인 측면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제 전통적으로 우리가 많이 하는 내용들이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 이 내용들 자체가 지금도 중요하지만 시장 자체가 점점 이제 뭐 경쟁자들이 들어오고 하면서 축소되거나 예전보다는 확실히 뭐 수익률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떨어지죠. 왜냐하면 경쟁이 심해지면 이런 것도 다 이제 수수료 같은 거를 받잖아요. 수임비가 어때요? 경쟁이 치열해지면 다운되죠.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최단금 같은 경우는 이게 예전에 이제 노무사 되신 분들은 이걸로 돈 되게 많이 벌었어요. 최단금 사건이 절차적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렵지는 않거든요. 최단금 사건이라는 게 이게 결국 망한 회사들 돈 못 받은 기업 직원들 대신해서 최단금으로 연결해주고 그걸 해주는 건데 과거에는 이거 최단금 사건 수수료율이 20%막 이랬어요. 옛날에 20%. 그러면 하나 망한 기업의 근로자가 뭐 한 30명이다. 그러면 수수료만 가도 몇 억씩 받고 그랬어요. 수수료만 해도. 왜냐하면 퇴직금 뭐 3년치 퇴직금 이렇게 받으면 30명이다 그러면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점점 떨어지는 거지. 예전에 20%고 지금 10%, 2%, 지금 막 3%막 이렇게 떨어지는 거고 산재도 사실은 예전보다 그렇고 뭐 노동위원회 사건도 그렇죠. 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치열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노무자인 것뿐만 아니라 근데 요즘은 그래서 이제 HR 컨설팅을 많이 이제 키우죠. 인사 쪽까지. 왜냐면 우리가 이거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과거에는 제가 처음에 노무사 생활 때는 사실 노무사들이 HR 컨설팅이나 HR 분야 거의 안 했어요. 그렇죠? 거의 안 했고 사실은 되게 수준도 좀 낮았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쪽 영향을 많이 키우고 도전을 하는 이제 법인들도 많이 생기고 최근에는 이제 노무법인이 이제 HR 컨설팅 쪽으로 해서 뭐 이제 공공기관 수주하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큰 것도 하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예전에는 사실 그럴 역량이 안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많이 이제 이쪽으로 뛰어들고 이쪽 그 파일을 되게 많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HR 컨설팅 같은 경우도 이제 노무사가 하는 영역으로 많이 조금 인식을 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뭐 컨설팅 분야 중에서 뭐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임금 쪽과 연관이 있으니까 그쪽은 이제 노무사가 전문으로 하는 이제 뭐 그런 걸로 인식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컨설팅을 하다 보면은 이제 보상 쪽 많이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보상이나 이런 거. 왜냐하면 통상임금이나 이제 평균임금 뭐 이런 것도 판단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그 나중에 뭐 이거 말고도 본인의 역량이 되면 업역을 늘려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노무적인 측면 말고도 이런 쪽도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해 두시고 자문할 때도 이제 노무자문뿐만 아니라 이런 HR적인 고민을 하는 기업도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평가제도 막 이런 것들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는 기업도 되게 많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노무사들이 자문하는 데가 뭐 대기업도 있지만 대부분이 이제 조금 중소기업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뭐 30인 언더나 뭐 10인 언더 회사들도 많은데 보통 30인 정도 넘어가면은 이제 HR적인 고민을 되게 많이 해요. 기업이 30인 정도 내외, 30에서 50인 정도 되면은 노무적인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준비가 되어 있고 깔려 있기 때문에 그 위에서 이제 조직 문화, 뭐 이제 HR, 뭐 이런 거 고민을 되게 많이 해요. 왜냐하면 그 정도 규모가 되면 조직 구조도 갖춰져 있고 사람도 많아지기 때문에 대표가 이제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크게. 그러면은 이제 그 안에서 인사제도나 이런 것들 어떻게 구현할 거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때 여러분이 자문으로 그런 HR적인 자문도 할 수 있다 그러면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다가도 이렇게 컨설팅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이게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저는 이제 원래부터 이걸로 했기 때문에 지만 이제 요즘은 다른 노무사분들도 많이 하셔가지고 이쪽도 이제 좀 경쟁이 좀 더 치열해지고 있고 잘하시는 분들도 많이 이제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딴 걸 좀 해보려고 연구 중이에요. 그래서 이제 컨설팅은 이제 너무 지겹고 저도 이제 하다 보니까 딴 걸 뭘 할까. 그래서 저는 요즘은 이제 그거를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뭐 이제 코칭 이런 거. 요즘 코칭 같은 경우가 이제 되게 그 중요한 뭐 그런 걸로 많이 이제 인식이 되고 코칭으로 활동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아시겠지만 노무사가 되면 고민 상담을 들어줘야 될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게 근로자든 사용자든. 그렇죠? 왜냐하면 근로자들이 어려운 그 상황에 처해 있잖아요. 그렇죠? 사건을 수임할 때도 그렇고 뭐 그럴 때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사업주를 상대를 하면은 대표는 이제 누구한테 얘기할 데가 없어요. 대표가 되게 외롭기 때문에 어렵잖아요, 대표도. 근데 직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없고 그러면 이제 뭐 저랑 이제 관계가 있고 그러면은 뭐 그런 이런저런 어려움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를 해요. 그리고 뭐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런 고민 상담 뭐 이런 것들 되게 많이 하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코칭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여지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뭐 컨설팅 하면은 이제 뭐 그런 기업의 구성원들 인터뷰나 이런 것도 많이 진행을 해보면은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저도 다른 쪽으로 뭔가를 해보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나중에 되면은 필드에 나오시면 뭐 여러분이 이제 그 우리가 있는 영역에서 뭐 다양하게 전문화하고 그다음에 뭔가 도전하고 할 수 있는 것도 되게 많아요. 그래도 여러분이 어쨌든 자격사가 있고 없고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업에 가더라도 그냥 없이 가는 거랑 있이 가는 거랑 달라요, 자격사가. 왜냐하면 나는 이제 든든한 배경이 있는 거잖아. 나와도 노무사야.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꼭 합격하셔서 필드에서 잘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좀 동기부여를 가지세요. 그렇죠? 어쨌든 요즘은 이제 뭐 다 마찬가지로 자격사 따면 자기 역량으로 이제 살아나가는 시대예요. 자, 본인이 노력과 그렇죠? 예전처럼 자격사를 딴다고 해서 뭔가 바로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여러분이 뭐 합격할 정도의 역량이면 뭘 하셔도 다 잘할 수 있어요. 그렇죠? 어쨌든 이제 거기까지만 하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수동적인 관점과 능동적인 관점이 있죠. 그렇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 대응적이다, 그 다음에 선행적이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즉 4번에서 수동적인 관점, 능동적인 관점인데 수동적인 거를 대응적, 능동적인 거를 선행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과거의 HRM은 어땠다는 거예요. 그냥 기업에서 시키는 거, 필요한 거에 대해서 대응하는 수동적인 측면에서의 그 활동이나 관점이 주였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설 필요가 없었다는 거야. 네가 뭐가 나서 인사 네가 왜 나서 그냥 시키는 거나 해 이런 거였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거기 보시면 기업이 M&A를 한다. 그래서 M&A 결정이 났어. 그래서 우리가 A라는 기업을 인수하게 됐어요. 결정이 다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인사부서에 이제 오더가 떨어지는 거죠. 야, 우리 A 기업이 인수하니까 거기 인사제도랑 그거 어떻게 통합할 건지 준비해. 이런 거지. 그렇죠? 그게 이제 과거의 관점이었다. 오늘날에는 전략적 HR은 그 인수를 결정하는 과정 자체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여해서 미리 이제 우리가 M&A를 하면 실사라는 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피인수 이제 인수하는 회사가 그 회사의 이제 재무적인 것부터 해서 다 이제 실사를 하는데 그때 이제 인사팀이 같이 들어가서 보는 거죠. 인사적인 것도 보는 거지. 여기에 조직 문화, 여기에 임금 체계가 어떻고. 그래서 얘네들과 우리를 비교해 봤을 때 시너지가 날 수가 없다. 뭐 조직 문화도 완전히 다르고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은 그 인사부서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그 결정을 할 때 우리가 의견을 내는 거지. 아,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시너지가 날 수 있는 요소가 없다. 날 수도 있고, 혹은 반대로 이렇게 조사해 봤더니 시너지가 날 요소가 없다. 오히려 뭐 이제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더 팽배해질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인수하는 회사에는 노조가 없는데 인수하고자 하는 회사에 노조가 있어.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이런 경우 어떻게 할 거냐? 이게 과연 우리 리스크는 안 될 거냐? 이런 것들을 사전에 이제 인사부서가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그러한 때가 이제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죠.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이제 그런 거예요. 선제적인 활동, 그렇죠? 선행적인 활동 이런 것들이 중요시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같은 경우는 내부 중심에서 이제 고객 중심으로 바뀌었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거는 참고로만 보세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냥 인사부서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만 중요했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고객 만족이나 이런 것들은 고려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연봉제를 도입했다라고 하면 도입했다 끝. 근데 이제 오늘날에는 어때요? 이제 도입을 했을 때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인적 자원 관리가 어때야 돼요? 조직 효과의 조직 목표 달성에 기여를 해야 되잖아요. 공헌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우리 조직원들에게 어떤 변화가 가져다 줬는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까지도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 고민을 해야 되는 이제 단계다라는 부분이 요 다섯 번째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참고로 보시고요. 그다음에 6번도 그냥 참고로 보세요. 과거에는 이제 집권화된 의사결정인데 이제 오늘날에는 분권화된 의사결정 이런 것들이 중요해졌다. 의사결정이. 그래서 이제는 현업에서 이제 라인 관리자들이 직접적으로 결정하고 이런 부분들이 중요해졌다라는 내용인 건데 이거 한번 보시고요. 여기서 이제 1번, 3번, 4번 정도만 여러분이 잘 체크해 두시면 됩니다. 요 정도만 여러분이 갖고 가시면 돼요. 나머지까지는 굳이 뭐 보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중요한 거는 이제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에서 우리가 사람을 이제 비용이 아니라 자산 관점 자원으로 보기 시작했고 중요한 자원, 그렇죠? 인적 자원으로 보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인사부서가 이제 기능적인 차원에서 역할에서 넘어서 전략적인, 그러니까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제 그런 거죠. 우리가 CHRO 같이 인사 최고 책임자 뭐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는 요즘에 조직 구성이라는 게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는
우리가 옛날 임원을 이제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해요. C레벨이라고 해서 C레벨 임원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우리가 CEO가 대표잖아요. 이 C레벨에 붙은 사람들, 그래서 뭐 CMO, 뭐 CTO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해요. 이게 뭐예요? 최고 마케팅 책임자, 최고 기술 책임자, 그렇죠? 이렇게 C레벨 임원으로 요즘은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최고 무슨 마케팅, 최고 운영 책임자, 뭐 최고 기술 책임자, 여기에 이제 CHRO가 있죠. 뭐 최고 인사 책임자, 그렇죠? 이런 것 뭐예요? 이게 결국 C자 붙은 사람들은 조직의 최상단에서 조직 거시적인 관점에서 조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죠? CEO와 함께 C레벨 임원들은, 그렇죠? 제일 중요한 임원들이죠. 그래서 요즘 이렇게 CHRO가 있다는 것도 바로 이런 전략적인 관점, 이제 뭐 이런 것들과도 영향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수동적인 관점 그거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SHRM의 개요라는 거는 이제 이렇게 복잡하게 뭐 내용이 되어 있는데 이제 설명이 이제 하나씩 조금씩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비전, 뭐 전략, HR 전략,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뭐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미션이라는 거는 뭐 조직이 존재하는 근본적인 목적, 우리 조직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한 내용인 거고, 비전이라는 거는 미션을 구체화된 목표로 설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뭐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어떤 기업이든 한번 뭐 여러분이 관심 있는 기업 쳐가지고 들어가 보면 홈페이지에 다 있어요. 비전, 미션 해가지고 막 이렇게 식으로 그걸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떠올릴 수 있죠. 아, 여기 비전 미션이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뭐 이제 뭐 써있다 보면 이런 걸 달성하기 위해서 인사 관리는 어떻게 가야 되느냐가 이제 인사부서에서 고민하는 부분들이 이제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내용들이고 참고로만 보십시오. 그다음에 HR 전략과 뭐 전략적 HR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자, 여기 옆에서 밑에 보면 그림이 표가 있죠. 전략적 HR 선택 옵션. 그러니까는 이 전략이라는 거는 그런 거죠. 우리 상황에 맞는 것들, 최적의 것들을 찾아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기계적 접근, 인간관계적 접근처럼 뭐 직무는 직무 전문화, 그다음에 뭐 비전문화, 그다음에 사람은 경제적 동물이야. 뭐 이런 식의 어떤 고정된 관점이 아니고, 이거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최적의 도구들을 찾는 옵션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들을 조합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확보 같은 경우는 모집 방법을 우리가 외부 모집하고 내부 모집할 수 있는데, 우리가 추구하는 전략에 내부 모집이 적합한지 외부 모집이 적합한지 이런 것들이죠.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죠. 우리 회사의 전략이 원가 우위 전략이야. 그래서 비용을 싸게 해가지고 우리가 저원가로 해서 승부해가지고 시장에서 살아남는 전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인건비나 비용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죠. 그러면 외부에서 사람을 데리고 오는 거는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내부에서 우리가 모집하는 걸 중시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반대로 우리가 차별화 전략이야. 그래서 다른 기업들과 차별화된 뭐 디자인, 기능, 뭐 제품으로 승부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의적이고 뭔가 혁신적인 게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외부의 모집이 중요한 핵심 인재들을 데려오는 게 중요하다. 그럼 외부 모집이 중요해지는 거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전략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활용 가능한 옵션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선택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평가도 상대 평가냐 절대 평가냐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전략적 HRM에서는 어떤 특정한 그런 모듈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전략, 처한 환경에 따라서 최적의 방법들, 적합한 방법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택하는 거다. 그렇게 여러분이 좀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SHRM의 활용이라고 해서 넘어가시면 이제 뭐 이제 이런 것들 을 보면은 이건 참고로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거를 뭐 외울거나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정도만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면 돼요. 여기 있는 나머지 것들을 다 여러분이 암기하실 필요는 없는 거예요. 참고로 읽어보시고 제가 말씀드린 것만 여러분이 SHRM 하면 그래 통합적인 관점, 그 다음에 관점 자체가 사람에 대해서 자산, 뭐 이제 뭐 거시적이고 미시적이고 뭐 이런 것들의 내용만 기억해 두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SHRM을 활용해서 보시면 이제 여기도 외적 적합성과 또 내적 적합성 얘기가 나와요.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이제 가장 핏한 적합한 것들을 찾아서 만드는 게 전략적 접근에서의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뭐 HR 전략이라는 게 조직 전략과 적합성이 높을수록 뭐 경영 환경과 적합성이 높을수록 뭐 보유한 특성과 적합성이 높을수록 뭐 이런 것 높을수록 뭐예요? 경영 성과가 높아지고 또 HR 시스템이 구성하는 각 요소인 학계평 모의방이 상호 일관성을 갖출수록 경영 성과가 높아진다. 뭐 그런 내용인 겁니다. 당연한 내용인 거죠. 아까 봤던 통합적인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조직 전략과의 적합성이에요. 그래서 뭐 기업 전략, 사업 전략 이렇게 나오죠.
요거 한번 그냥 읽어보시고요. 어차피 요거는 앞에서 우리가 내부 환경 볼 때 다시 볼 거예요. 그래서 특히 우리가 마이클 포터와 마일즈 스노우의 전략 유형은 이따가 나중에 한번 볼 거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30페이지 넘어가시면 경영 환경과에 대한 적합성.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말한 전략, 경영 환경, 조직 특성과의 적합성을 쭉 이렇게 설명을 해 놓은 거예요. 그렇죠? 이것도 그냥 참고로만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조직이 처한 가지고 있는 역량, 조직, 환경 이런 것들과의 적합성을 높여 나가야 된다. 그게 이제 전략적 접근의 기본적인 관점인 거죠. 그리고 이제 31페이지에 나온 조직 특성과의 적합성, 구조가 어떻고 문화가 어떻고 이제 이런 것도 있죠. 당연히 이런 부분들과도 맞춰야 나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예시도 좀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번씩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2페이지 넘어가면 조직 역량과의 적합성, 조직이 갖고 있는 역량과에도 적합성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3M,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고 사우스웨스트 얘기도 나오죠. 이런 것들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그리고 그 33페이지 보시면 이제 그 SHRM 접근법이에요. 요거랑 이제 뒤에 연계까지만 보고 이제 오늘 마무리 지을게요. SHRM 접근법은 뭐냐면 아까 전에 말했던 보편론적이고 상황론적인 관점에 대한 또 내용이에요. 즉 SHRM 즉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에서는 궁극적으로 뭐예요? 경영 성과에 기여하는 인사 관리를 강조하는 거죠. 조직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인사 관리를 강조하는 거예요. 통합적인 관점에서. 그렇죠? 그러면 이런 인사 관리와 경영 성과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몇 가지 관점이 존재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보편론적인 관점, 상황론적인 관점, 형태론적인 관점이 논의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나왔던 그 상황론적인 관점도 여기에 이제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편론적인 관점은 뭐냐면 어떤 특정한 HR 제도는 어떤 환경에서도 최상의 제도를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든 A라는 제도를 도입하면 다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과연봉제 이거는 어느 기업이 도저히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보편론적인 관점은 그렇죠? 그러한 제도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얘네 관점에서 이제 그 아까 전에 말한 거 전략적 접근을 비판하는 거지. 야, 니네처럼 막 이때 다르고 저때 다르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특정한 제도는 어떤 상황이든 어떤 기업이든 통용되는 성과를 낼 수 있는 게 있다. 그래서 비판하는 게 이제 보편론적인 관점에 대한 거고 반면에 상황론적인 관점은 뭐예요? 조직이 처한 환경 상황에 따라 제도가 달라져야 성과가 좋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기업이 다 다르다는 거야. 그 기업이 처한 환경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내부의 역량, 조직의 인원수 이런 거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결국은 상황 변수나 이런 것들 고려해서 그때그때 그 상황 조직에 맞게 최적의 적합성을 맞도록 꾸미는 게 필요하다라는 관점인 거예요. 그래서 양쪽이 대변되는 거죠. 보편론적이고 상황론적인 거. 그래서 절충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형태론적인 관점은 절충론이에요. 절충론. 그러니까 이거는 이 최적의 조합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성과 연봉제만 이런 게 보편적이 아니라 그런 조합이 있다는 거예요. 성과 연봉제면은 예를 들어서 업적 평가가 같이 들어가야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한 조합이 있다는 거예요. 조합이 형태를 이룰 때 비로소 경영 성과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인 겁니다. 그렇죠? 요거는 그냥 여러분이 그냥 참고 혹시 다른 데 나오는데도 몇 군데가 있어요. 이런 거 소개하는 데가. 그렇죠? 근데 이런 거는 그냥 그렇게 관점으로만 보시면 됩니다. 이걸로 시험 문제 엮기에는 어려워요, 사실. 이거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거 굉장히 복잡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보편론적인 관점, 어떤 환경에서도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다라는 관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상황론적인 관점은 조직이 처한 환경에 따라서 제도가 달라져요. 즉 조직의 처한 환경에 최적의 적합성을 가진 제도를 만들어야 성과가 좋아진다. 그렇죠? 그 다음에 상태론적인 거는 절충적인 관점에서 개별 제도들이 모여 일정한 형태, 그러니까 일정 모듈이 있다는 거죠. 어떤 A 제도, B 제도, 이렇게 C 제도 이런 걸 묶었을 때 이런 것들 효과가 있다는 거야. 그냥 개별 성과 연봉제 하나만으로는 효과를 못 본다는 거지. 성과 연봉제와 성과 평가와 이런 것들을 묶었을 때 그때 효과가 있는 그런 제도가 있다. 그런 관점이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34페이지에 요거예요. 요거는 여러분이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인사관리와 전략계획의 연계. 요거는 기억해 두세요.
즉 우리가 인사관리와 전략이 연계되고 통합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수준은 어느 정도에 되느냐, 그걸 네 단계로 구분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전에 누누이 말씀드렸죠. 우리가 전략적 인적자원관리는 조직의 전략과 연계되어야 되고 통합되어야 되는 건데, 그러면 그 수준은 어느 정도로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충분히, 요거는 이제 뭐 시험에 쓸 일도 있을 수도 있고 알아두시면 유용하기 때문에 그건 표시를 해 놓으세요. 처음에는 이제 관리적인 연계, 그렇죠? 그냥 연계 수준이 가장 낮은 거예요. 그렇죠? 그냥 별개로 이루어지는 거죠. 사업 전략이랑 뭐 인적 자원 관리가 별개로 이루어지는 거지. 과거처럼. 그렇죠? 그리고 인사부서는 핵심 사원과 무관한 그냥 단순 행정 업무만 수행하는 거다. 반면에 이제 두 번째 수준은 일방적인 연계. 즉 기획부서가 전략 계획을 수립하면 인사부서는 그냥 거기에 따라서 지연하는 그런 시스템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행 시에는 인사 관련 것들이 필요하지만 전략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는 우리가 인사 관리는 고려하지 않는 거야. 전략은 일단 만들어지고 그리고 나서 야, 이 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인사 관리를 어떻게 할 거야? 라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일방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이루어지는 게 쌍방적인 연계다. 즉 이제 서로 수립 단계부터 서로 주고받는 거죠. 상호 연락이나 뭐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정보 제공.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연계는 통합적인 연계다. 그렇죠? 가장 높은 수준의 연계로서 인사부서, 전략부서가 동시적이고 계획적인 상호작용을 수행하는 거예요. 즉 뭐냐면 우리가 전략기획팀이 이제 있다 그러면 이 멤버로 전략기획팀에 이제 뭐 예를 들어 생산 쪽 담당하는 이제 유능한 애들을 다 불러 모아서 팀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때 인사부서도 같이 들어가는 거야. 인사부서 에이스 이런 사람 들어가가지고 전략기획팀에서 검토할 때 같이 얘네도 포함돼서 검토하는 거죠. 통합적으로 연계되는 시스템인 거죠. 그게 이제 이런 거예요. 통합적 연계. 그래서 연계 수준이 이렇게 한 4단계 수준 정도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배웠던 통합적인 관점에서 수식적인 통합에서 우리가 그런 통합의 단계 혹은 연계 수준을 이렇게 4가지 정도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게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의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는 여러분이 한번 쭉 보시고 말씀드린 것만 여러분이 가져가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그냥 읽어만 보세요. 그렇죠? 그거를 여러분이 고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 정도가 시험에 문제나 나오면 혹시 쓸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이제 글감 정도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나머지 이제 9페이지부터 있는 내용들 쭉 할게요. 그렇죠? 뭐 오늘 첫날이어서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이제 좀 힘드셨을 것 같은데 푹 쉬시고 다음 주에 이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